안녕하세요. 비움과 체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빛을 통한 체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강렬한 햇볕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햇볕에 나가게 되면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외선에 대한 교육이 많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외선이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존재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 유익한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 해로움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외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 빛에는 어떤 색깔들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 빛을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7가지 색깔로 나누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일명 무지개빛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무지개 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빨주, 노초, 파남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파장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좀 더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7가지의 색깔이 이렇게 겹치면서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가시광선, 가짜가 가능하다 할 때 가짜고 그다음에 시자는 볼시자예요. 그래서 보는 게 가능하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남파초 노주빨 7가지 색깔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자외선이라는 것은 이 가시광선의 맨 왼쪽 끝이 보라색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보라색 고구마를 뭐라고 하죠? 자색 고구마라고 하죠. 그 자자가 보라색 자예요. 그래서 보라색 이 빛깔 요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그 햇볕 빛이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의 바깥 부분,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빛은 X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촬영한다 했을 때는 이 파장대에 있는 빛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부터 X선이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그리고 가시광선이 맨 오른쪽 끝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의 바깥 부분, 그래서 적색의 바깥이다. 그래서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외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적외선 자체가 붉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외선은 아무 색깔이 없는 거예요. 다만 붉은색 파장의 바깥에 있는 선이다 해서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빛을 구분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 X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자외선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외선은 어떤 피해를 주나요? 자외선은 이제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어떤 세균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세포 내의 DNA를 파괴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 작용? 그렇게 보면 균을 파괴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소독기로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식기라든지 이런 걸 세척할 때도 쓰고 아니면 의료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소독할 때도 쓰고 이렇게 소독용으로도 쓰는데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미쳤을 때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세포를 파괴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해로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체내까지 깊이는 아니지만 피부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파괴를 하면 노화를 촉진하고 주름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자외선에 너무 심하게 노출이 되면 이제 홍반이 생기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잡티, 주근깨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더 심하게는 피부암이 생기게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외선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자외선에도 그런데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외선 중에서도 가시광선에 가장 가까운 그 부분을 UVA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0나노미터에서 320나노미터 요 사이에 있는 파장을 UV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VC. 그러면 UVC, 자외선 C는 X선에 가장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살균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포를 파괴하는 힘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UVC가 우리 인체 내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해로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행히도 이 UVC라는 것은 이 성층권에서 이미 다 반사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100%.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이 UVC가 이 지구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기권 이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면 그 자외선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그 오존층이 깨지지 않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UVC는 100%다 반사돼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VB는 90% 정도는 성층권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10% 정도만 대기권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90% 이상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UVA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주거나 아니면 유익함을 주거나 우리가 쬐는 자외선은 대부분 이 UV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UVB의 일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자외선이 주는 해로움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세포를 파괴해서 피부 노화라든지 주름, 아니면 잡티, 주근깨, 검은버섯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홍반, 물집,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다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팔토시하고 긴팔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반대쪽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그때는 1년 중에서도 봄철에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 봄만 되면 막 이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들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먹는 것도 없이 계속 소변으로 쏟아내기만 하고, 사람이 탈수 현상이 오면서 막 기진맥진해서 지치고 이랬던 것들을 수년간 반복을 했었는데, 자, 그것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외선이 봄에서부터 가을철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햇볕을 쬐기만 해도 어느 정도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이 자외선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우리가 너무 춥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내 몸에서 비타민 D의 그 합성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비타민 D, 이 비타민 D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라도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햇볕을 쬐어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의 흡수율이 또 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 건강기능식품에는 하루 기준 대개 400 내지 600 IU, 또는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1000 IU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햇볕을 쬐이면
햇볕을 쬐이되 피부가 좀 뻘겋게 될 정도로 약간 강력한 그 빛, 그런데 화상을 입히지는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외선을 쬐었을 때 잠시만 쬐이더라도 우리 몸에서 10,000 내지 25,000 단위의 그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챙겨 먹는 것보다 빛을 잠깐 쬐이는 것, 그것이 우리 체내의 비타민 D의 합성을 더 높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햇볕이 주는 고마움이라는 것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이 주는 어떤 해로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외선이 주는 유익함,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햇볕을 쬐인다 했을 때는 이 자외선만 쬐이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쪼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얽매여서 햇빛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햇볕을 효율적으로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몸에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쯤 하면 제가 아까 봄철만 되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봄부터 가을까지는 햇볕을 충분히 쬐니까 비타민 D의 생성이 우리 몸에서 충분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제 어차피 먹는 것도 부실한데 그런 상황에서 햇볕도 잘 쬐이지 못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체내의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누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봄철이 되면 몸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유는 이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좀 더 또 쉬울 것 같아요. 자, 비타민 D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자체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기보다도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칼슘이 골수에 가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 D라는 게 그렇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그 기능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포의 증식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활성화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감을 해소한다든지 이렇게 기운을 차린다,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 비타민 D3가 체내에 부족할 경우에 아토피라든지 여러 피부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식물에 존재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D2라고 하고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존재하는 비타민 D는 비타민 D3,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D3가 충분한 사람들에게서는 아토피라든지 건선, 이런 피부 질환이나 면역 질환들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NK 세포의 활성화도 이런 걸 검사하기도 하지만 비타민 D3가 내 몸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능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아니면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뼈가 약해져서 이렇게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자외선 치료기를 쓰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자외선 치료기를 얼굴만 가린 상태에서 그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쪼여주면 이제 하루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씩 이렇게 쪼이면 햇볕을 넉넉히 쪼이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외선이 살균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여드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런 피부 질환에도 자외선 치료기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외선이 실제로 치료로도 쓰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많은 유익함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타민 D의 생성을 통해 우리 몸에 여러 유익함을 주기도 한다는 이 자외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쬐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자외선이 뭐 피부 홍반이 생기게 하고 또는 세포를 이제 노화를 촉진하고 주름이 생기게 하고 피부암이 생겨 이런 단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 중에 자외선이 가장 강력하게 내려오는 시간이 대낮 12시에서 2시 사이예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너무 강할 때는 피하시고요. 그럼 12시에서 2시가 강하다? 그러면 그 외에도 한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시간은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빛 말고 오전 7시에서 10시 또는 오후 5시 넘어서 5시에서 한 7시 이쯤에 운동을 하시면서 햇볕을 쬐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운동을 할 때는 적어도 팔이라든지 다리 이런 쪽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말고 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대략 한 3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을 쬐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제 햇볕이 그러니까 고도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30분 갖고는 부족하고요. 1시간 반 정도를 쬐야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만약에 1시간 반 정도 햇볕을 쬐지를 못한다라면 그만큼 부족한 것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그 다른 음식들, 다른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 비타민 D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합성해서 만든 비타민 D 이것만 먹는 것보다는 자, 비타민 D가 칼슘 대사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비타민 D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타민이나 각종 보조인자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이 비타민 D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그런 보조인자 또는 각종 효소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그런 비타민 D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품으로 드신다 하면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비타민 D가 풍부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식물성 비타민 D2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자,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표고버섯이에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또는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 아니면 다시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자, 이런 버섯, 그 표고버섯과 같은 것 말고도 만약에 산에서 이제 쉽게 버섯을 채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까치버섯 또는 모기버섯 그 검은색 모기버섯 있죠? 그리고 까치버섯은 정말 까매요. 그런 버섯들에 이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려 두었다가 겨울철에 넉넉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마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시사철 언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는 지혜롭게 햇볕을 쬐므로써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기르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햇볕이 부족해지는 겨울에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활력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빛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